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용량 직류 송배전 시스템을 위한 전력 변환 장치 토폴로지 및 제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 50분에 걸쳐서 내용들을 같이 검토할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이교범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내용은 약간 전력전자 기반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계통이나 전력 시스템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전력전자 기술, 이 정도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몇몇 내용들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깊게 공부하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50분 동안 여러분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변환 장치 토폴로지, 그 다음에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 멀티레벨 DC-DC 컨버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력 전자라는 학문에서 지금 최신 유행처럼 되고 있는 접근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듈화와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는 걸로 하시죠. 자, 고전압 전력 변환 토폴로지입니다. 자, 우리 직류 송배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강의 자료는 보고 계시죠? 예, 강의 자료는 같이 보시면 돼요.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어요. 또 때마침 영화가 나왔죠. Current War라고 그래서 약간 막 두 사람들이 아주 치밀한 머리싸움을 해서 결국 교류 시스템이 계통망을 장악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사실 영화라는 것이 사실 허구인데, 사실에 기반한 허구라서 좀 재밌게 보곤 했죠. 예, 전기를 하는 학생이라면 스토리가 재미없더라도 한 번은 봤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 뭘 다 떠나서 우리는 교류를 써야만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변압이 쉽게 가능합니다. 변압기를 사용해서. 그래서 사실 전력 전자적인 기술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직류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썩 수월하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한 100여 년 전 이전부터 교류 시스템을 계통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건 여러분이 아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전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여기 써 있네요. 변압기를 이용한 손쉬운. 오타죠? 뭐예요? 손쉬운. 제가 좀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이런가 봐요.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는 걸로 해서 손쉬운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AC 시스템을 보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직류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전력 전자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력 전자 기술이 뭔지 우리 판서를 하면서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많이 보던 얘기예요. 계속 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력전자 수업 시간에 봤을 거예요. 여기 10V가 있더라. 우리가 여기다 5V를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겠느냐. 맨 처음에 이제 가변저항을 달죠. R, 크기가 R인 R인. 가변저항을 달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5V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효율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50%로 떨어진다. 왜? 이쪽에서 열로써 삐비빙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전력을 전달하면 내가 원하는 전압의 크기는 만들었지만 효율 자체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력 전달은 하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볼까요? 그렇죠? 10V가 있으면 5V를 바꾸는데 여기에 스위치 소자를 사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빨간색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10V가 이렇게 들어와요. T가 있고 전압이 있으면 10V가 들어가면 출력으로는 5V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쵸? 이거 보여요? 안 보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십시오. 네.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나요? 자, 이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10V가 이렇게 있으면 전압이 있고요. 그죠? 내가 시간을 쪼개 놓습니다. TS라는 스위칭 주기가 되는 시간을 쪼개 놓고 절반은 켜고 절반은 끄네요. 따라라라라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답을 하세요. 따라라라라. 자, 매직아이입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이 그림을 보세요. 몇 볼트가 눈에 보여요? 그렇죠. 5볼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스위치 온오프에 의해서 전력을 제어하는 걸 전력 전자라고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 인덕티브한 부하더라. 그쵸? 그럼 이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인덕티브 하지 않으면 흘렀다 완전히 안 흘리겠지만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와리가리하는 전류 리플이 존재하는 그런 전력 변환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버컨버터입니다. DC-DC 컨버터의 일반적인 예예요. 그래서 스위치 소자를 이용해서 전력을 변환 이거를 파워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더라. 괜찮겠습니까? 자, 그래서 스위칭 소자는 우리는 가지고 다녀야 돼요. 네, 스위칭 소자는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이제 앞으로 토폴로지가 뭔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반도체 소자는 유지 보수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온도도 그렇고 사실은 큰 오버 볼티지 오버 커런트 같은데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런 전력 변환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 때문에 저 빨간색으로 그린 건 효율이 100%입니다. 이상적인 경우. 효율 때문에 우린 전력전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력전자를 받아들였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못 얻습니다. 모티브를. 자, 전력전자 빨간색 그림처럼 우리 스위치 온오프에 의해서 전력을 변환한다고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이 전류의 리플이 뭘 만들어요? EMI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전자는 EMI를 달고 삽니다. 회로 설계할 때 저런 전류 리플이 제반 주변에 있는 회로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스위치 소자는 굉장히 약해요. 뭐에 비해서? 변압기나 이러한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던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앞서 우리가 모듈화를 얘기했던 건 이 스위칭 소자가 내압 내전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내압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압이 작은 소자를 직병렬로 연결해서 전압 전류의 용량을 키우는 방법을 모듈화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대세인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잠깐 나올 거고요. 모듈형 타입의 컨버터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력 변환 시스템, 전력 전자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데 전력 소모가 없이 이상적인 경우를 고려하면 100%로 10V를 5V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직류 시스템에 대한 투입이 시작이 됩니다. 괜찮아요? 전력전자 기술에 직류 시스템이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아시겠지만 뭐 교류로 송전을 했을 때 뭐 스킨 효과 뭐 이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있어서 직류로 가면 낫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부하가 직류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이동용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는 전기차 배터리들이 직류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발전되는 뭐 간헐적인 발전원이긴 하지만
태양광이나 연료전지가 직류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교류를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개통해 놓고 다시 직류로 가져다 쓰는 것보다는 그냥 직류를 직류로 가져다 쓰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직류 시스템은 모든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상해형에 왔던 교류 시스템을 모두 다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예, 특정한 경우 이제 직류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를 새롭게 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수 용도에 따라서. 괜찮으시겠어요? 어떤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건설됐던 고속도로들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를 소양강 댐 가면 우리가 쫙 펼쳐져서 어떤 거죠? 그 고가도 깔아가서 이렇게 꼬불꼬불하던 게 쫙 직선 형태로 가면서 운전자의 편이나 실제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직류 고속도로를 통해서 특정 에너지를 특정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형태. 이런 게 사실은 DC망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전력 반도체 소자. 이 전력전자가 딱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면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적으로 발전해왔던 전력 반도체 소자들이 있는데 그림이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70년대부터 사실 전력전자가 사실 산업체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요. 이제 2010년도, 20년대 되면서 이제 전기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력 전자 시스템에 대한 관심, 발전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위치 소자가 우리가 알고 있던 IGBT에서 SiC, 소용량은 갈륨 나이드 소자를 이용한 스위치 패키지가 나오면서 또다시 전력 전자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생겨요. 새로 나오는 스위치 소자들은 스위칭 주파수를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옆에서 보이는 전류 리플이 줄어들죠? 그러면 주변에 있던 필터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똑같은 스위칭 주파수 살짝만 올린다고 그랬을 땐 방열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어요. 뭐뭐 하던 간에 우리가 전력 변환 시스템의 전체 전력 밀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옛날에 책상만 했던 게, 옛날에 냉장고만 했던 게 지금은 컴퓨터 본체만한 사이즈로 전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될 날이 오는 겁니다. 전기자동차가 지금 19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세련되고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딱히 많이 불편하지 않게 이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이유도 전력 전자 기술의 발전, 전력 밀도의 향상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자, LVDC, MVDC, HVDC 이런 얘기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누는 어떤 용량에 대한 것들은 대략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이렇게 해서 나눠놓고 보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나누는 기준은 나라에 따라 다르고 그런 건 있습니다. 자, 직류 송배전 시스템의 사례가 몇 있죠? 몇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개 이제 유럽이죠. 참 유럽이란 나라는 이제 여기서 또 짧은 강연 중에 이런 말까지는 하긴 어렵지만 유럽이란 나라는 한 나라도 아니지만 또 별개의 나라라고 보기에도 연관들이 많아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아름다운 인어공주의 나라, 낙농업 국가로 알고 있는 덴마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 그런 것들이 없죠. 신재생 에너지가 30, 40%까지 되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클 것 같지만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보다 살짝 큰가요? 그 정도. 인구는 500만 정도입니다. 그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 환경 때문이에요. 가장 높은 산이 해발 131m, 산이 없는 나라고요. 꾸준하게 365일 동안 한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바람 품질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불 때 태풍이 불어버리는 나라, 그 다음에 바람 한 점 없는 여름, 이렇게 반복되는 나라가 아니라 꾸준히 바람이 부는 나라예요. 그래서 겨울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귀를 막아요. 왜? 중이염이 많이 걸려요. 바람 때문에, 비바람 때문에. 그런 나라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잘 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계통을 공유하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 국가죠. 하지만 중국, 일본, 북한과 계통이 떨어져 있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계통 입장에서 보면 섬과도 다름없는 좀 안타까운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담당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간헐적 발전 자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SS를 꽂고 하곤 하는데 그런 문제가 계통 연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란 것은 우리나라가 계통의 섬에서 계통의 반도 국가로 들어서는 또 다른 전기적인 의미에선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LS 전기의 권모분 전무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통일이 되는 순간 중전기 분야나 이런 전기 분야는 한 30-40년 동안 또 그쪽의 계통망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HVDC 설치량은 보면 어때요? 재밌습니다. 중국이에요. 아시는 내용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얘기예요. 자, 송배전 시스템 보면 ABB, 지멘스 이런 것 회사들이 다 중국과 합작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10년도부터 15년도 HVDC 설치량을 보면 중국이 거의 한 71% 정도 되는 세계의 기술적인 선도 국가는 모르겠지만 설치의 선도 국가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건 있어요. 사실은 뭐 아파트를 지어놓고 재건축하는 건 문제겠지만 아예 아파트 자체가 없었으면 새롭게 좋은 아파트를 짓는 거는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라인을 깔아도 그 길이가 그 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여러 가지 성능들을 테스트해 볼 만한 그런 장거리의 어떤 DC 라인을 만들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뭐 몇천 킬로 라인 떵떵 또 몇 개씩 짓고 나서 보면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DC 배전이나 송전 쪽에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좀 기회는 좋기는 한 건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 해남간 전류용 HVDC 라인이 2개가 있죠. 한번 정전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주 대정전 사태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얘기고요. 그때 제가 전북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주 완도간 HVDC 라인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보면은 북단진 고동, 한울상로 이렇게 HVDC 이런 것들이 시공 중, 부지 선정 중 이런 등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러한 계통망의 새로운 변화는 솔직히 우리나라 전기의 어떤 특수성하고도 연관이 있죠. 현재 이제 살짝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우리나라 전기를 관장하는 곳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나 펀드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중국이 점점 앞서 나가고 있다는 아주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네. 특히 전력전자 기술, 우리 이제 뒤에서 잠깐 좀 이따 나오겠죠. HVDC 라인 같은 거 보면 전류용 HVDC가 있고요. 그죠? 밑에 보면 이제 전압형 HVDC 효성에서 하는 게 있고요.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가서 보면 이제 중국 스테이션, 그러니까 중국 전력 변환 장치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전력전자 하는 사람들이 전력전자 제품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중국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전력의 역할이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성을 고려해서 한국 전력의 어떤 영향이 정리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정책도 불연속 구간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미분 가능한 연속 함수로 표시돼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학생들이라고 해서 얘기 한마디 해봤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직류 차단기입니다. 직류 배전, 송전을 하건 직류로 뭔가 고압으로 보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차단기예요. 교류에서 쓰는 차단기로는 직류 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류 차단기. 이제 전력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직류 차단기에 대한 개발이나 특허들이 계속 연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선점되어야 되는 기술이에요. 실제 지금 외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차단은 할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요. 안정적이긴 하나 도전적이지 못한 시스템들이고요. 이제 한국에서 특허가 나오고 계속 연구되고 있는 차단기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뭔가 컴팩트하게 DC 개통망이 깔렸을 때 이것들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차단기로서 충분할 그런 것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연구는 아주대 이교봉 교수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기업체들한테 기술 이전을 하면서 관련한 또 기술적인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 개론적인 얘기하면요. AC, DC, A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네. 한 절반 좀 안 지났네요. 자, 전력 변환 장치는 참 재밌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 칠판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왼쪽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입니다. 와요? 자, 전력 전자하면서 전력 변환 장치를 했는데 이거는 DC를 DC로 바꾸는 전력 변환 장치고요. 특별히 이러한 토폴로지를 강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꾸죠. 그럼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바꾸는 건 승합형 DC-DC 컨버터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럼요. 인덕터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입력 전압과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한꺼번에 출력으로 빵 튀겨서 보내서 부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렉티파이어가 있고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가 있게 됩니다. 인버터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력 변환 장치는 스위치 소자와 커패시터 인덕터, 그 다음에 제어기 등등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맛 좋네요. 자, 수원에서 녹화한 거를 이제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가슴이 감개무량합니다. 광주에 내려가게 되면 광주 송정역에서 저한테 환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물 먹다 뜬금없는 포를 날리죠. 자, 응용 분야에 따라 적절한 토폴로지를 결정하는 것이 전력전자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봐야 될 것들은 전력 품질, 전력 밀도, 가격, 그 다음에 제어의 편의성 등등등 주된 4가지를 가지고 전력 토폴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네. 어떤 경우는 이게 더 낫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술적으로 토폴로지의 기술적인 전력 품질적으로 봤을 땐 우수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시스템을 요구하는 응용 분야인 30년 전 기술로 개발된 토폴로지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봤던 제주 해남의 HVDC 전류용 HVDC 스테이션에는 전류용 컨버터가 들어갔고요. 스위치 소자는 사이리스터를 사용했습니다. 사이리스터의 특징은 이제 전력전자 시간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지금 제가 하고 연구되고 있는 직류 차단기에 들어가는 스위치 소자도 사이리스터를 사용합니다. 사이리스터는 얘기를 하면은 또 조금만 더 하면 사이리스터는 스위치 온은 가능하지만 오픈은 불가능한 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치 주파수는 낮지만 커버할 수 있는 내압 내전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용량 시스템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차단기 같은 경우도 실제 시스템보다는 큰 내압 내전류를 가지는 스위치 소자를 사용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이리스터를 사용해서 차단기에 대한 연구가, 직류 차단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송배전용 고전력 고전압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용 기기가 있다 그랬을 때 220혹은 380에서 어떻게 가져다 쓰냐 여기에 들어가는 인버터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대개 학부 때 전력전자공학은 들어봤던 분들이죠. 예, 들어봤던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자, 전류형 컨버터가 있고요. 전압형 컨버터가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전류형 컨버터를 사용했어요. 근데 전류형 컨버터는 EL. 그죠? 무슨 얘기예요? 책에서 보면 무효전력을 사용하는 때문에 L, 무효전력 사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이 LFP가 더 큰 문제도 있고요. 실제 그래서 1990년도부터는 전압형 컨버터를 주로 사용하고요. 뒤에 가서 뭐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차츰차츰 전압형 컨버터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퍼센트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이렇게 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스위치 디바이스의 기술적인 발전과 제어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자들의 강인성이 증가가 되면 사실 전류형 컨버터로 사용되는 것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제품이라기보다는 선행 연구 쪽으로 갔을 때는 전압형 HVDC용을 위한 전압형 컨버터 스테이션이 많이 연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요. 자, 전압형 컨버터에 대한 얘기. 전류형하고 전압형은 전압형은 전압을 잡아주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렬 IGBT 기반 3레벨 컨버터라고 해서 요것만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면요. 스위치 하나의 내압이 약하면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괜찮겠어요? 예, 사실은 여기에 이제 두 개가 하나 쌍으로 해서 같이 동작을 하는, 그래서 출력 전압이 3레벨로 나오는 그런 전력 변환 장치의 토폴로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잠깐 또 얘기가 나와요. 바로 나오네요. 자, 직렬 연결 스위치 컨버터라고 합니다. 2레벨 컨버터로 전력 변환 장치 구성이 불가능해요. 내압이 그렇게 큰 스위치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스위치 디바이스 내압이나 내전류가 크면 가격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면 참 좋겠어요. 이쪽이 내압이 커지면 가격이 Y축이에요. 같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어떻게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위치 소자 하나로 그 HVDC, DC 송배전망을 커버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스위치 소자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써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네요. 하하, 제어가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스위치 소자를 직렬로 막 연결하는데 어때요? 미세한 동작 오차로. 이게 오차로 써 있는 게 맞나요? 그렇죠, 오차로. 만약에 스위치가 쭉 있는데 요 하나가 오차가 발생했을 때 스위치 소자에 소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내압을 나는 스위치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동기화를 정확히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 네. 직렬 연결된 소자 간의 불균등한 전압 분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높은 DVDT에 의한 고저파 함유 및 큰 계통 부피 필터가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직류 전압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큰 직류 전압을 그죠? 하나의 스위치 온오프에 의해서 직류 전압이 걸렸다 빠졌다를 반복하게 되게 되면 그 전압, 시간에 따른 전압의 그 변화율이 너무 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필터 잡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 문제가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생성되는 전류의 리플도 커서 필터 설계도 좀 애매모호하고 필터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이러한 한 예로 이제 MPC 타입의 컨버터가 나왔었어요. 그죠? 클램핑 다이오드를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토폴로지들은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면 여기까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전력전자 하는 사람들한테선. 여기까지는 대충 넘어가도 여러분 이렇게 했구나 하고 봐도 돼요. 이 3레벨 MPC 인버터는 1988년?
85년 그때쯤 이제 이 토폴로지가 새롭게 나왔어요. Neutral Clamp Pointer, MPC 포인트 클램프입니다. MPC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아주 만방에 퍼져 있는 토폴로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위칭 상태에 따라서 3레벨의 출력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타입의 컨버터는 대용량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전압 저지 가능 소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MVDC 및 HVDC로서 3레벨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적절하다. 그런데 MVDC 레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솔직히 3레벨을 또다시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부적합하다는 거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뭔가 이거를 두 개를 또 연결하든 어떻게든 해결책은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괜찮아요? 제가 따로 녹화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부적합하다로 바꾸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광주 인심이 좋군요. 이러한 또 강사의 실수를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높은 THD로 인한 낮은 전력 품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모듈형으로 갑니다. 모듈형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재밌는 거. 우리 충전기 보이죠? 급속 충전기라고 있습니다. 이마트 가거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은 주차장에 충전기들이 있어요. 50kW짜리가 있고 요즘은 100kW짜리도 나와 있습니다. 100kW짜리를 한 방에 만드나요? 그렇죠. 지금은 한 방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12.5kW짜리를 8개를 쌓아서 만듭니다. 11.5kW짜리는 노트북 노트북은 아니죠. 요만하게 생겨 있어요. 두께는 한 요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쌓아두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유지, 보수, 생산. 모든 것이 편해지죠. 100kg짜리를 원방으로 만들면 사실 컨베어 벨트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조립해야 되는데 12.5kg짜리는 스위칭 디바이스도 IGBT에서 FET로 바꿀 수 있고요. 컨베어 벨트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기술자가 가서 고치지 않고 실제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고장 불빛을 보고 빼고 새로운 걸 모듈을 넣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전자는 모듈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랑은 조금 접근 방법은 달라요. 이거는 그 내압을, 전압을 저지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듈로 쪼개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야, 모듈로 되게 많이 쪼개요. 문제는 뭐예요? 통신입니다. 전력전자인 줄 알고 왔더니 연구실에서 통신만 하더라. 이게 요즘 전력전자에서 HVC에 들어가서 일하는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왜? 각 모듈끼리 통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통신 결과를 중앙에서 알아서 모듈이 어떻게 되고 어떤 지령을 가질지에 대한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레그라고 그럽니다. 이것까지 얘기를 할 걸 그랬네요. 요거를 한 레그, 요 스위치 두 개가 있는 걸 한 레그, 또 한 레그, 또 한 레그라고 합니다. 스위치 각각을 직렬로 연결한 요 한 레그가 모듈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품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스위치와 다이오드 병렬 연결된 게 하나의 스위치 소자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게 모듈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모듈, 이 모듈이 하프 브릿지가 되든 풀 브릿지가 되든 이 모듈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전력 변환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왼쪽 건 캐스케이드 H 브릿지 타입이고 이건 MMC, 모듈러 멀티레벨 컨버터 타입입니다. 사실은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 타입이 요즘은 대세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의 자료에는 캐스케이드 H브릿지 인버터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컨버터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리하고요. MMC 쪽을 조금 더 시간을 비중을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형을 가게 됐을 때 트레이드오프 시점이 뭔지 이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림까지 그려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듈형 멀티레벨 DC to AC 컨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 하나는 이렇게 풀브릿지가 들어가곤 해요. 야, 풀브릿지 인버터가 뭐냐? 전력 전자책을 한번 찾아보셔도 다 알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하나가 풀브릿지 인버터 모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각각을 제어를 해줘서
그 제어된 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출력 전압을 어떻게 대화 모듈들의 지령을 내려줄 수 있게 돼야 돼요. 이거의 단점은 각 모듈이 직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된. 사실 캐스케이드 H브리지 컨버터는 사실은 그 계통에 사용되기는 좀 그 각각의 독립된 직류 전압을 갖는 이유 때문에 딱히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변조 기법은 우리 풀브릿지 인버터의 변조 기법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폴라 기법이 있고요. 유니폴라 기법이 있습니다. 바이폴라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전력전자를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파의 스위치를 위해서 뭘 올리죠? 그렇죠. 캐리어 웨이브를 하나 올리죠. 그래서 캐리어 기반 PWM을 보면 어떤 삼각파하고 비교해서 스위치 온오프를 해주게 됩니다. 괜찮겠어요? 대학원 수업이니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스위치를 어떻게 온오프 할 거냐 그런 전략들인데 알다시피 이 두 개가 둘 다 같이 온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온 되면 오프 되고요. 근데 이거 하나 레그하고 나머지 레그를 이제 병렬로 연결된 것이 이제 풀브릿지 인버터인데 독립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제어를 합니다. 어떻게? 요게 켜지면 요것도 켜지고 그때는 요 두 개가 꺼지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켜지면 요게 꺼지고 그거 이제 바이폴라 스위칭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출력 전압이 바이폴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바이폴라 스위칭 기법. 그 다음에 유니폴라는 각 레그별로 다른 캐리어 웨이브를 올려줘요. 그래서 스위칭을 하는 걸 유니폴라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폴라, 바이폴라 기법을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사실은. 전력전자 시간에 보면. 그 다음에 멀티레벨 컨버터의 변조 기법, 그래서 레벨 시프티드 PWM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IPD, APOD, POD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었어요. 네. 이미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된 상태고요. 다 이제 랩업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캐스케이드 H브리지 컨버터에서 우리가 PWM 기법에 대한 건 논문을 찾아봐도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발표된 여러 가지 상용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PWM 기법으로 충분히 요구하는 전력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H브리지, 캐스케이드 H브리지 컨버터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모듈이 스위치 고장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요. 저도 이걸 만들면서 갑자기 뜬금포가 나와도 되냐? 인생이 뜬금포예요.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 캐스케이드 H브리지 컨버터나 모듈러 멀티레벨 컨버터 같은 경우를 다루다 보면 이 스위치 소자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하게 돼요. 왜? 사용되는 게 계통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전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성이 항상 꼭지로 붙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리프트업 되고 크랙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듈이란 것이 한 모듈 안에 다이오드, IGBT 혹은 여러 가지 소재 같이 패키징이 돼서 몰딩을 한 건데 그 소자들이 사실은 물질적인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정기적인 충격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해지다 보면 이 물질적인 차이가 다름에 의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리프트 오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모듈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각각 여러 가지 고장이 나는 원인들을 분석했더니 대부분 접합부의 온도하고 상관이 있어요. 참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력전자 하는 사람들이 스위칭 디바이스 접합부의 온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놈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이냐, 이놈의 수명에 대한 예측을 할 것이냐 하는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했던 릴라이빌리티입니다. 모듈러와 릴라이빌리티. 뭐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는다면 인테그레이션. 근데 요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모듈러와 릴라이빌리티보다는 약간
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두 개가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연구실에서도 했던 게 캐스케이드 H브릿지 컨버터의 수명에 대한 스위치 디바이스의 수명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어떻게 제어하는 쪽에서 덜 받도록 제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것은 스위칭 손실을 저감해서 온도를 낮추어서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한 스위치 기법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보시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MMC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죠. 50분이니까. 자, MMC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으로, 레그 나오건 암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이 모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풀브릿지냐 하프브릿지냐 근데 대부분 지금은 하프브릿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프브릿지 인버터가 이 모듈을 구성하고 있게 돼요. 요겁니다. 여기네요. 여기. 미안합니다. 요거예요. 모듈이 요거로 구성되어 있고. 풀브릿지는 사실은 잘 쓰진 않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풀브릿지가 좋냐, 하프브릿지가 좋냐. 근데 지금은 하프브릿지를 사용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프브릿지. 그래서 아마 전력전자 시간에 보면 하프브릿지를 모듈화시켜서 계속 직렬로 연결해서 우리가 MMC라는 것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전기과에서 계통의 DC 배전, 송전에 대해서 다루고 거기에 전력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다룰 땐 기본이 되는 하프브릿지에 대해서 약간 포커싱을 둬서 수업을 진행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MMC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 전력전자에서는 많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프브릿지 모듈의 동작은 기본적이니까 여러분이 그 내부의 동작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그렇죠? 괜찮네요. 동작을 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이 출력으로 나가는 것의 레벨이 사실은 제가 전기연구원에 가서 봤더니 80개, 모듈이 80개, 40개, 위에 40개, 아래 40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프브릿지 모듈이 40개씩. 40개. 그럼 출력을 막 쪼개내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 교수 나는 전력전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통신을 보고 있어. 이제 통신하는 사람 뽑아야겠어.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통신에 의해서 실제 적용하려다 보니까 애를 먹고 있는 그런 형국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모듈로 쪼개면 쪼갤수록 출력 성간전압과 극전압이 다음과 같이 정연의 형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다 레벨로 쪼갠 겁니다. 모듈이 각각. 그런 게 이제 사실은 MMC에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냥 레벨 시프트 방법이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쓰게 되면 그 모듈에 걸리는 전압들이 달라요. 사실 전력전자 쪽에서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그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 모듈이 4개짜리, 위에 4개, 아래 4개짜리 쓰고 있다 그랬으면은 각 모듈에 걸리는 전압 스트레스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 레그에 8개가 있는데 8개 스트레스가 다르게 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모듈이 먼저 고장이 나요. 그치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전력 변환 스테이션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혹은 4개, 8개의 스위치 소자의 전압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같으면 사실 수명 관리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게 또 거기에 대한 또 연구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는 게 이렇게 출력 전압이 달라지는 것, 이만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 시프티드 PWM 이제 나오기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레벨 시프트에서 페이스 시프트로. 그래서 페이스 시프트 PWM 기법의 어떤 몇 가지 변조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캐리어 웨이브를 어떻게 띄우느냐. 그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캐리어 웨이브를 띄우고 기준파 전압과 비교해서 스위치 온오프 하는 것은 아마 전력전자 중간고사 다음에 나올 정도 될 정도로 좀 쉬운 얘기입니다. 그냥 PWM 기법이에요. 어떻게 펄스를 만들었느냐의 기법이니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고요. 자, 50분 수업이니까 5분이 남았네요. 자, 그죠? 요렇게 해서 모듈 간의 불균형 제어하는 얘기들, 그 다음에 평균 전압 제어기 등등등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균형 제어를 통해서 모듈 커패시터의 전압이 균형적으로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진다는 방향성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실에서도 전반적인 DC 배전이나 이런 쪽에 대한 것을 본 건 아니고요. DC 배전망의 어떤 토폴로지를 결정하고 그 캐스케이드 H브리지 컨버터나 모듈러 타입 멀티레벨 컨버터 등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반적인 기술들을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MMC를 다루면서 넘어갔던 것들은 MMC, 모듈러 멀티레벨 컨버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력전자 제어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따로 이제 나중에 특강을 할 기회가 있다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기서 보기는 내용이 너무 좀 깊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AC를 DC로 바꿀 수도 있고 DC를 AC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DC를 DC로 바꾸는 것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변압기가 아니라 Solid State Transformer, 전력 변환 기술로 AC를 AC로 바꾸는 그런 전력 변환 기술은 가능한가? 그러니까 사실은 DC 배전이 들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DC 배전이 들어오면 전압의 그 어떤 변경, 바꿈은 전력 변환 장치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DC 배전망이 들어갔을 때, DC 송배전망이 들어갔을 때 이미 쓰고 있는 교류망에서 직류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DC 송배전망을 거치고 나서 다시 교류로 연구할 때는 교류로 바꿔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C, DC로 바꾸는 게 필요했고요. 직류망 사이에서 DC를 DC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DC to DC 컨버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겠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DAB를 씁니다. Dual Active Bridge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풀브리지 인버터가 교류 쪽을 만나서 등 쪽으로 입출력을 대는 출력, 교류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고주파 변압기를 달아서 절연하는 그러한 형태의 DAB 구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것의 특징은 여러분 변압기가 우리가 60Hz에 쓰지 않고 고주파 변압기를 쓰면 크기가 작아지죠. 예, 그 효과를 활용한 거고요. 그래서 DC를 DC로 바꾸지만 절연 효과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DAB를 써요. 그렇게 해서 AC를 DC로 바꾸고 듀얼 액티브 브리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DC로 바꾸고 다시 그 DC를 AC로 바꾼다고 그래서 이 일련의 전력 변환 과정을 Solid State Transformer, 그래서 SST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DC망에서도 전압의 변경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스위칭 소자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변압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컴팩트해야 되고요. 훨씬 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 그런 단계까지는 살짝 미흡하더라. 살짝. 예.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아주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충전거리가 짧고 충전시간이 긴 거죠. 그렇지만 전기차는 달리고 있듯이 이런 SST, 전력 변환을 장치를 이용한 스위치 디바이스를 이용한 변압기의 대체는 차츰차츰 기술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더라. 그중에 DC를 DC로 바꾸는 장치는 이러한 듀얼 액티브 브릿지, DAB라고 그럽니다. DAB라고 그래요. DAB. 따라하세요. DAB.
뭐 이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는,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 높아진다 그러면 듀얼 액티브 브릿지를 직렬 혹은 병렬로 연계해서 입력은 전압이 높고 출력이 낮다 그러면은 뭐 입력은 직렬로 연결하고요. 출력은 병렬로 연결해서 뭐 어떻게 출력 전압으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MMC를 변압기 하나로 두고 직류를 연결하는 그런 장치로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MMC2, MMC, DC2, DC 변압기라고 하고요. 사실 멀티셀 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삼상의 뎁들을 이렇게 멀티셀을 연결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철도 차량에서도 많이 연구가 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철도 차량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으로 관성이 큰 시스템이라서 가속을 하고 이제 정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회생되는 에너지가 되게 많죠. 그 회생되는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변압기를 쓰지 않고 뭐 SH를 써서 회수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자, 참고 문헌은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참고 문헌을 가져왔는데 1번에 아주대학교 이교범 교수가 쓴 Reliability Improvement Technolog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을 참조로 기반으로 다양한 참고문헌을 보고 간단하게 그 직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력전자 기술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전력전자는 AC를 DC로 혹은 DC를 AC로 바꾸는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절연을 가능하게 하는 DC를 DC로 바꾸는 토폴로지들이 활용돼야 하고요. 그런 토폴로지들의 결정은 전력전자 전문가가 가격, 그 다음에 전력 밀도, 그 다음에 부피, 그 다음에 전력 품질 등등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계통의 큰 흐름을 갖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전압이 얼마, 전류는 얼마 결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전문가가 다양한 토폴로지 중에서 결정을 하고 그 토폴로지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그거는 AC망에서 DC망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전자 기술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Enabling Technology라고 해요.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 그림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전력전자 기술입니다. 전력전자 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될 길은 모듈화와 신뢰성 가진 제품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이미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력전자 시스템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산업이 그렇고 있지만 전력전자 분야 같은 경우는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성 있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학생. 질문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